저는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을 앞세우고 남겨진다는 것이 이렇게 외롭고 허전한 일인지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넓은 집은 마치 껍데기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을 사람이 없고 저녁에 들어와도 불을 켜줄 사람이 없으니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그저 비어있는 공간일 뿐이었음입지요. 퇴직한 지 오래라 직장 동료들과의 인연도 하나둘 끊겼습니다. 젊을 때는 아침마다 전철을 타고 부지런히 출근하던 그 바쁜 발걸음이 제 삶의 전부였는데 은퇴 후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무료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출근길, 직장인들의 분주한 발걸음조차 저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살아가던 저를 붙잡아 준 건 바로 제 집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벽지를 바르고 가구를 놓고 크고 작은 추억을 쌓아온 이 집은 제게 남은 마지막 안식처였지요. 저는 작은 정원에 꽃을 심고 아내가 좋아하던 화초에 물을 주며 홀로 살아가는 고단함을 잊으려 했습니다. 책장을 열고 책을 꺼내 읽다가도 불현듯 아내가 옆에서 차를 내주던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노후 같았겠지만 사실 제 마음속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상실감, 사회와 단절된 고립감, 그리고 늙어간다는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자. 이 집에서만큼은 내 마지막 삶을 지켜내자. 하지만 제 고요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제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제 삶의 무게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들이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오래된 제 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별한 지 오래되어 홀로 사는 것이 익숙했지만 며느리가 처사일을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조금만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아들은 멋쩍은 얼굴로 그렇게 말했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갓난아이까지 제 집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함께 사는 것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얹혀 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내 집의 방 하나를 며느리가 차지했고 주방의 분위기까지 그녀의 손길에 맞춰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젊은 내외가 주도하는 생활 속에 조용히 끼어들며 살았습니다. 아이의 등하원은 제가 맡았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고 유치원 문 앞에 서 있을 때면 제 심장은 오래된 시계처럼 따뜻하게 뛰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에 피곤도 쓸쓸함도 모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따스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종종 제게 스쳐갔습니다. 이 집 결국엔 우리 것이 되겠지. 그런 말을 직접 꺼내지는 않았지만 표정과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세월, 흘려보낸 땀방울, 아내와 함께 지켜낸 이 집.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단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차지할 껍데기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저 눈치만 보며 말없이 흘려보냈습니다. 아버지, 당분간만 그렇게 시작된 동거가 어느새 몇 년째 이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는 점점 작은 목소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피부치와 함께 산다는 것이 외로운 노인에게는 축복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켠에는 늘 의문이 자리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저를 아버지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곧 물려받을 집의 주인으로만 보는 것인지. 그리고 그 물음은 날마다 짙어져 갔습니다. 제 집 안에서 제 그림자가 점점 옅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집의 공기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존중하던 며느리의 태도도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처음엔 그저 살림을 돕겠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는 집안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은 완전히 며느리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익숙하게 다루던 그릇의 자리까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국을 끓여보려 손을 대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그냥 쉬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다정한 배려와 동시에 은근한 경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 문턱을 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의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손주가 잠들 때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옆을 지켜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애 교육은 제가 책임질게요. 괜히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여전했지만 그 곁에 제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돌아와 TV만 바라보며 아내와 아버지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차라리 속이 답답했습니다. 내 아들은 대체 누구의 편인가? 그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아프게 다가온 것은 며느리의 은근한 말투였습니다. 아버지, 이 집은 오래돼서 손볼 데가 많네요.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새로 바꿔놓을게요. 그녀의 말은 미래를 그리는 듯 했지만 제 귀에는 당신이 없어진 뒤에는 우리가 이 집을 차지할 거다라는 속내로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빈 거실에 홀로 앉아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전등불 아래 제 그림자는 더욱 작아져 있었습니다. 이 집은 분명 제 손으로 지켜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며느리의 목소리와 발걸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 집의 주인에서 머무는 손님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또렷하게 느끼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말투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듯했던 그녀의 태도는 이제 당당해졌습니다. 아버지, 이 집도 결국은 우리 거 아닙니까? 미리 손 좀 봐두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을 때 제 귀는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수십 년 전 아내와 함께 벽지를 바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못 하나를 박을 때도 웃으며 대화하던 그 따뜻한 공간이 이제는 제게 자리 비워달라는 압박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직은 내가 살아있다. 내 집에서 내가 산다. 그렇게 말했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집의 주인이 자신이라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순간은 아이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놀이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현관 앞에서 제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애 데리고 나가는 건 그만두세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그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위험 요소로 몰아붙이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길러낸 아들이 저리도 나약했는가. 밤이 깊어가면 저는 혼자 거실 불을 켜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 아버지가 계실 때는 답답해서 못 고치겠어. 그냥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녀의 속내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저는 내 집에서 쫓겨날 날만 기다리는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아들의 침묵 한숨이 제 존재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의 공기 속에서 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를 깨워 유치원에 보낸 뒤 저는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제 귀에 선명히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버지 아직도 집안일에 참견하셔. 솔직히 우리도 이제 독립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꼼짝을 못하잖아. 조금만 참아. 아버지 연세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문제지. 오래 안 계실 거잖아. 그때까지만 버티면 이 집은 우리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에 쥔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고 심장은 무겁게 쿵쿵 뛰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이 아내와 함께 울고 웃으며 세운 터전이 며느리 입속에서는 이미 언제 차지할 물건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방금 한 말 다 들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굳었고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그냥 말실수예요. 아들은 더듬으며 변명했지만 제 눈에는 그의 무기력함만 보였습니다. 말실수? 그게 너희 속마음 아니냐? 내가 죽기만 기다린다는 그 말이 실수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에서는 불이 튀었습니다. 멈추려 했던 감정이 결국 터져나왔습니다. 이 집은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지킨 집이다. 너희가 잠시 얹혀 사는 동안 나는 하루하루 주인 행세도 못하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내 죽음을 기다린다고.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 없잖아요. 현실을 보셔야죠. 어차피 이 집은 결국 우리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말입니까? 그 뻔뻔한 말에 제 무릎이 힘을 잃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고 벽에 기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들은 다가오지도 못하고 그저 주저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지켜온 집인데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걸까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반드시 내 존재를 다시 세워야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서 진짜로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을 말없이 지냈습니다. 말을 아낀 것은 분노를 사귀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의 길을 곰곰이 생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며느리의 눈빛과 아들의 무기력한 태도는 저를 더욱 옥죄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제 것이었지만 공기와 분위기는 완전히 그들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유치원 하원길이었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돌아오는데 아이가 해맑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집은 나중에 엄마 아빠가 되는 거죠?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말투엔 아무런 사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심한 한마디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벌써부터 며느리의 생각이 아이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순 없다. 내 존재를 지켜야 한다. 그 결심은 단순히 고집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부정당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앉은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집이다. 그리고 죽은 뒤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한다. 더 이상 내 앞에서 내 집을 내 것처럼 말하지 마라. 아들은 당황해하며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아버지, 괜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분위기만 더. 그러나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이제 그만 눈치만 보고 살아라. 네 아버지가 여기 있다. 집 안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놀람과 분노가 동시에 비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식탁 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갈등은 더 격해질 것이 분명했지만 제 안에서는 묘한 해방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다시 내 집의 주인 같다.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마음속에서 더 큰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씨가 머지않아 우리 집을 뒤흔들 거대한 불길로 번질 것이라는 것을. 저의 단호한 선언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전처럼 웃는 얼굴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일에도 제 말을 무시했고 집안의 결정은 은근히 자기 뜻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며 상황을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손주와 함께 저녁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애 데리고 나가지 마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이 집의 주인 행세를 했느냐? 내가 애를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고?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느냐?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안의 분노는 불길처럼 솟구쳤습니다. 그때 아들이 황급히 달려나와 말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버지, 제발 집안이 산산조각나잖아요. 그러나 그의 말은 오히려 기름을 끼얹는 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 늘 아버지 편만 들어? 이 집이 결국 우리 것이 될 텐데 왜 그렇게 눈치만 보냐고. 그 말에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우리 것이 될 텐데. 그녀의 속내는 끝내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이 집은 네 엄마 아빠 것이 아니다. 내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내 집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인은 바로 나다. 방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며느리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이 싸움이 단순히 집 한 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제 존재, 제 인생,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지켜내는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아내와 함께 웃던 모습, 젊은 시절. 이 집을 처음 마련했을 때의 설렘이 제 눈에 스쳤습니다.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굳건해졌습니다. 그래, 끝까지 버티자. 이 집은 내 삶의 마지막 성체다.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너지는 듯 보였던 제 그림자는 다시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밀어붙여도 아들이 외면해도 이 집의 주인은 아직 살아있는 저라는 것을. 냉랭했던 아들 내외가 화해하고 가족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여행을 떠난 날, 저는 오랜 세월 묵혀둔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준비해둔 서류를 챙겨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도장은 오랜 세월 제 땀과 눈물이 스며든 것이었고, 그 도장을 마지막으로 꾹 찍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 집에 더는 매이지 않아도 된다. 수십 년 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반 이상을 바쳐 세운 집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이 집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무거운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과의 거리감, 그리고 고독감은 집안의 벽보다 더 차갑게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정리하고 남은 삶을 오롯이 저를 위해 쓰기로 말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치 오래된 감옥에서 풀려난 죄수처럼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집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텅 빈 거실을 보고 놀라는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리니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소지품 몇 가지와 함께 여행 가방을 꾸렸습니다. 새로 계약한 작은 오피스텔에서, 그리고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지중해 크루즈 여행에서 저는 다시 태어난 듯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해변을 거닐며 햇살을 온전히 제 것으로 느끼고, 저녁이면 낯선 도시의 레스토랑에서 음악과 와인을 즐겼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이기적이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평생을 남만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라도 제 노후만큼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빈집은 이제 제게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집은 제가 어디에 있든 제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바로 그곳이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여행지의 창가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